여기 수많은 인도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삼성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적은 임금으로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에다 폭력까지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급기야 인도 총리가 나서서 그들에게 사태를 멈춰달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삼성기업의 피해와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 첸나이시 스리페룸부두르 삼성전자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인도 근로자 수는 2,000명 수준으로 수백 명이 인도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출근을 거부하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성 직원들이 폭언과 폭행까지 한다며 자신들은 요구는 정당 그 자체이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들의 거짓된 인터뷰엔 다른 흉악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 노동조합 조직에 70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가입해 있으며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에 나서도록 도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현 상황. 과연 이렇게까지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정말 사실인 걸까요? 그 진실에 얽힌 사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의 인사팀장으로 타밀나두주에 건설 중인 제2 스마트폰 공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에 부응하여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와 다양한 인센티브 덕분에 공장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토지 확보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 무척 낙관적이었습니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성장하는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느 날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진 라지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죠. 라지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라지가 떠난 후 저는 즉시 본사에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최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되 무리한 임금 인상은 피하라는 지시였죠. 이 지시를 받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의 요구와 회사의 입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시작했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면담이 끝날 때마다 저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뿐이었다면 이제는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와 복리후생 확대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죠. 저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삼성이라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인도에 들어서면서부터 평준화된 부족한 현지 기준보다도 훨씬 상향되어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는 억지와도 같았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지환 팀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더군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빠른 해결 방안은 찾을 수 없었고 긴 고민 끝에 결국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직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또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도 몇 가지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직원들의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회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최대한 그들의 요구에 맞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라지와 비크람이라는 직원이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세우며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 앞에 선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기만 했죠. 저는 불안해졌어요. 비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조 결성은 우리 회사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어쩔 수 없이 즉시 본사에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죠. 수렴할 수 있는 요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들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기는커녕 노조까지 결성했다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강경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본사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노조 대표들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과도해져 갔고 회사의 재정 상황과 운영 방침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매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지는 걸 매 순간 느끼게 되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노조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에 들어갔고 공장 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고민이 깊어져만 가던 그날 저녁 강지환 팀장이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ESG 경영 도입을 제안하더군요. 저는 그의 제안에 큰 가능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연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상황 말이에요. 결국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두통을 느낄 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이어지는 참담한 현실들도 그렇지만 제가 아끼는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이 그 스트레스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과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와 삼성을 믿고 이 사태가 얼른 해결되길 바라는 어려운 집안 사정을 가진 안타까운 직원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25살의 어린 나이인 디브라라는 한 여직원은 병든 엄마와 두 눈을 잃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비가 오면 쏟아지는 비를 막아줄 제대로 된 지붕도 없고 찜통 더위에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공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또한 제대로 마련되어 있을리 만무해 바닥에 구멍을 파볼 일을 보고 그 위를 흙이나 모래로 덮어야만 하는 그런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디브라는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19 때 변이 바이러스로 시력을 잃고 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힘나게 해요. 라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가족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했던 모습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디브라뿐 아니라 저희를 믿고 따르는 많은 직원들을 생각하니 저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파업 상황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각종 피켓과 현수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라. 등의 구호가 공장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크람은 확성기를 들고 선두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죠. 파업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노조의 요구사항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30% 임금 인상과 함께 경영 참여권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죠. 일부 과격 분자들은 공장 설비를 파손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사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필요하다면 공장 폐쇄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지켜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생계와 권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타밀나두주 정부가 이 사태에 개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 정부 노동부 장관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개입 소식에 노조 측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주 정부의 중재로 노사정 3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의장에서 노조 대표들과 마주했을 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여전히 강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죠. 정부 측에서는 양측의 타협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지환 팀장이 제안한 ESG 경영 도입 계획이었죠. 이 제안에 노조 측도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들도 이런 접근 방식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부 측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15% 임금 인상, ESG 위원회 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결국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외교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웨이라고 소개했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 제안에 솔깃해졌습니다. 최근의 파업 사태로 인한 피로감과 좌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직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단순히 이익만을 좇는 것이 맞는 걸까? 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강지환 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 측의 제안서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 팀장은 중국의 노동 환경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런 제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번갈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성 노조원들이 젊은 직원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경찰과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성 노조원들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 프라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더욱 과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강지환 팀장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그는 UDT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자신이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 팀장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강 팀장은 인질범들을 제압했고 프라빈을 안전하게 구출해냈어요.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삼성인도 법인의 영웅적인 한국인 임원, 젊은 직원 구출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위기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강 팀장과 함께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새로운 노사 관계 개선 계획을 세웠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화면 너머로 본사 경영진들의 심각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부회장님은 파업이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노조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생산 차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강지환 팀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해결책을 모색하며 결국 노조와의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중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노조 측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사와 상의 끝에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정규직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임금은 10% 인상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협상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노조는 파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고 이대로 가다간 인도 삼성 공장 지부가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거든요. 본사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도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죠. 저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조 대표들을 다시 만나 진심을 담아 호소했지만 그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매일 아침 공장 앞에 늘어선 시위대를 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사건들을 되새겨봅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의 희망찬 기분, 첫 번째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당혹감,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의 불안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습니다. 강지환 팀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마이클 씨,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분명 크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의 노사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무거운 좌절감을 느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본사의 압박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상 회의에서 부회장님은 진전 상황을 물어보시고 저는 매번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얻게 될 성취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번 파업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진정한 의미, 하나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품어보기도 하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반드시 빛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우리 모두가 더 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험난한 여정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값진 교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겪어내고 있는 지금,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이클의 인도 파업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들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울림이었습니다.